종종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불리는 아일린 워노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여러 남성 살인에 관여한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평범하던 소녀가 어떻게 죽음의 여인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워노스의 배경만 봐도 그녀의 삶이 가난과 폭력, 방치로 얼룩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살인범을 만드는 흔한 공식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희와 아일린 워노스의 논란 많은 삶과 범죄를 함께 살펴보세요. 아일린 워노스는 1956년 2월 29일 미시간주 로체스터의 클린턴 병원에서 아일린 캐롤 피트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이앤 워노스와 러 피트만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작가이자 범죄학자인 크리스토퍼 베리디는 워노스의 전기 몬스터, 나의 진짜 이야기에서 다이앤이 출산 당시 14살이었다고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앤은 14살 에러 피트만과 결혼해 16세 애 워노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편 피트만은 다이앤보다 몇 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자벽부로 일했으며 성도착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다이앤의 형제자매들도 그의 폭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베리는 다이앤에게 메시지를 거절하자 피트만에게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피트만과 다이앤은 오래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리고 격렬한 관계 끝에 피트만은 아내와 아이들을 떠났고 다이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노스의 오빠 키스는 그녀보다 11개월 먼저 1955년 3월에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워노스는 1967년 11살 때 아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피트먼은 7살 소녀를 납치해 주 경계를 넘어가 성폭행한 뒤 캔자스주에서 1급 유괴 법정 강간, 그리고 남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베리디는 피트먼이 다른 소녀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범죄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 후 여러 정신병원에서 지내며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969 연교도소에서 그는 침대 시트로 올가미를 만들어 자살했습니다. 한편 다이앤은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다이앤은 젊고 이혼녀임에도 국가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1960년 다이앤은 두 아이를 부모 로우리와 아일린 워노스에게 맡겼고 두 분은 3월에 워노스와 오빠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두 남매는 미시간 트로이에서 로우리, 아이린의 다른 자녀 베리, 로리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 가족은 사생활을 중시했지만 지역사회는 작고 끈끈했습니다. 이웃들은 워노스 가족이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 없고 늘 커튼을 닫아놨다고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워노스는 6살 때 키우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워노스는 성량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조부모님께 골칫거리가 되었고 한때 라이터 기름까지 손에 넣어 얼굴에 화상 흉터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로우리와 아이린 역시 함께 살기 쉬운 부모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우리는 몬스터, 나의 진짜 이야기에서 위압적인 남성으로 침실 문 뒤에 가죽 벨트를 걸어두었다고 묘사됩니다. 항상 존재하는 제3자였습니다. 워노스는 자주 안장용 비누와 컨디셔너로 벨트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벨트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벌거벗은 채 주방 테이블에 엎드려 매질당했던 기억과 침대에 누워 매를 맞았던 일도 떠올렸습니다. 로우리는 신체적 폭행 시 종종 술에 취해 있었고 워노스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로우리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양오빠이자 친삼촌인 베리 워노스는 나중에 그런 학대가 집에서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정상적이고 바른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엄격하고 규칙을 정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리는 아버지가 워노스를 때리는 걸 본 적 없지만 학교에서 가끔 체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워노스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신시아 쇼뱅은 그 지역에 살며 워노스보다 한 살 많았고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이 피트에서 놀던 중 벤이 지나가며 워노스가 차에서 밀려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신시아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워노스가 거의 매일 얼굴과 팔에 멍이 든 채 학교에 온 걸 보면 집에서 자주 학대받았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워노스는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녀가 친오빠인 키스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 일인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판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워노스가 확인했지만 관계 시작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워노스는 11살 때부터 담배를 얻으려고 성적 호의를 베풀었고 또래들에게 음식이나 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워노스는 동네 아이들에게 담배 도둑, 담배 돼지로 불렸습니다. 이후 키스와 워노스는 자신들이 로우리와 아이린의 손자가 아니라 친자식이라고 믿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워노스는 11, 12살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워노스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부모라고 믿었던 이들에게도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워노스는 로우리와 아이린에게 더욱 분노하고 적대적으로 변했고 성격도 폭발적이고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이후 로우리는 워노스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워노스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름 모를 소년과 함께 숲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났고 이번에는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워노스는 돈 보트킨스와 도망쳤고 이후 그녀는 워노스의 사형 집행 때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히치하이킹으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다시 디트로이트로 돌아와 세븐마일 로드 같은 위험 지역을 자주 찾았습니다. 마약을 구하려고 했고 점점 마약 상습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워노스는 아직 10대가 되기도 전에 12살의 나이에 이미 심각한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남용으로 그녀는 필름이 끊겨 전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과 소년들이 워노스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 그녀는 종종 옷에 전객 자국이 묻은 채로 깨어나곤 했고 때로는 파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녀가 끔찍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워노스는 학업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워노스를 산만하고 호기심 없는 학생으로 봤지만 예술적 재능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노스는 결코 충분히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의 창의성이 제대로 꼽힐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워노스는 14살 때 학교 화장실에서 화장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선생님들은 워노스의 조부모님께 연락해 그녀가 적절한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로우리와 아이린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워노스는 반복적으로 청력과 시력 저하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IQ는 곧 81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평균 이하로 간주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워노스는 14살 무렵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소문에는 키스나 로우리일 수도 있지만 가족 친구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다는 설이 더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조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로우리 씨는 모든 증언에 따르면 격분했고 워노스에게 임신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워노스와 키스가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린 씨는 더 동정적이었고 남편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워노스는 1971년 3월 23일 미혼모 보호소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워노스가 매우 까다로웠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소녀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입양 보내야 했고 그 아이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워노스는 학교를 그만뒀고 할머니는 간부전으로 별세했습니다. 로우리는 이 시기쯤에 전기가 들어온 채로 물에 잠긴 지하실에 서서 감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15살 때 워노스는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이후 로우리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1976년 3월 65세였던 그는 차고에 자신을 가둔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워노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일린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간부전이었지만 그녀의 딸이자 워노스의 어머니인 다이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이앤은 자녀들에게 텍사스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절했습니다. 워노스는 할아버지에게 쫓겨난 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74년 18세 워노스는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에서 무질서 행위, 음주운전, 차량에서 총기 발사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워노스는 보석 후 출석하지 않아 법정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2년 후 워노스는 히치하이킹으로 플로리다에 가서 69세 억만장자이자 요트클럽 회장 루이스 그라치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빠르게 시작됐지만 페리 청혼하고 워노스가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생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혼은 지역신문에 발표됐고 2달 뒤 워노스의 할아버지 별세 후 두 사람은 조지아주 킹슬리에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워노스는 재산과 호화 생활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직후 어느 밤 1976년 7월 워노스는 동네 술집에 갔고 그곳에서 점점 더 술에 취하고 공격적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나가달라는 말에 당구공을 매니저 머리로 던졌지만 매니저가 피해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노스는 당구공을 너무 세게 던져 벽에 박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그녀는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됐습니다. 그녀는 곧 트로이 경찰서에서 발부한 도주자 영장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트로이 경찰은 그녀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과 운전면허증의 불법 사용 등 여러 혐의로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노스는 친구들이 그녀의 핸드백을 가지고 와서 보석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특히 이 체포사건 3일 만에 그녀의 오빠 키스가 인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1살이었습니다. 워노스는 장례식에서 그의 손에 장미꽃을 두고 갔습니다. 워노스가 감옥에 잠시 수감됐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생활에 점점 지루해졌고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술집에 나가는 게 더 나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페리 용돈을 줄이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의 눈에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그녀의 폭력에 워노스는 지팡이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 후 펠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워노스는 그의 값비싼 약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결혼은 1977년 7월에 해소되었습니다. 1976년 8월 워노스는 폭행 구타를 인정하고 벌금을 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이 키스의 생명보험 수혜자임을 알게 되었고 $10,000를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돈이 생겨 들뜬 그녀는 새 차, 골동품, 오디오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녀는 머물 곳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단 3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워노스는 계속해서 범죄의 삶을 이어갔지만 그 범죄들은 대부분 사소했고 주로 금전적이거나 사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981년 편의점을 털어 $33를 훔치고 1년 미만 감옥에 있었습니다. 1984년 그녀는 위조 수표 사용 시도 중 체포됐습니다. 1985년 플로리다 파스코 카운티에서
경찰은 그녀를 리볼버와 탄약 절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피해자는 며칠간 성관계 대가로 방을 내준 남성이었습니다. 감옥과 법원을 오가며 원호스는 여러 남자친구와 함께 지냈습니다. 한 남자친구는 그녀를 급하지만 따뜻하고 사랑 많은 수완 좋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진공청소기 고장이 났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바로 진공청소기를 새 것으로 바꿨지만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낸 또 다른 남자는 조용한 하숙생을 찾던 은퇴한 트럭 운전사로 그녀가 조용하고 청소와 요리를 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씁쓸해 보였지만 항상 스스로를 잘 추슬렀습니다. 그녀를 알던 많은 사람들처럼요. 그는 또 원호스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6년 원호스는 자동차 절도, 체포저항, 이모명의 신분증 제시로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난 차량 안에서 수사관들은 38구경 리볼버와 탄약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뒤 한 남성이 차 안에서 원호스가 총으로 $200를 요구했다고 고소해 그녀는 신문을 위해 구금됐습니다. 원호스는 그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소지품에서 탄약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앉았던 조수석 아래에서는 22구경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원호스는 24세의 호텔 메이드인 타이리아 무어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토나 비치의 한 배에서 만났고 곧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어가 실직했을 때 원호스는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해 두 사람은 맥주병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11 플로리다 볼루시아 카운티 경찰은 알몬드 비치 근처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조회 결과 이 차량은 클리어워터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50일 세 리처드 말로리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열이틀간 말로리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그의 시신은 차량에서 몇 마일 떨어진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왼쪽 폐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어 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11월 30일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말로리는 원호스의 첫 희생자였으나 그녀가 그의 살인에 대해 수년간 한 진술은 자주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경찰에 자백하며 50일 새 남성 이 히치하이킹 중 자신을 태워 외진 곳에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리가 그녀에게 성매매를 요청한 후 두 사람은 곧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호스는 말로리가 돈을 빼앗고 강간할까 걱정해 총이 든 가방을 들었고 두 사람은 그 가방을 두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원호스는 자신이 결국 성공해서 말로리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맞서 말로리는 자신이 그녀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원호스는 경찰에 말로리가 운전석에 있을 때 한 번 쐈지만 그가 차량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 그를 다시 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감나갈 것을 훔치기 전에 그를 2번 더 쏜 뒤 시신을 양탄자 아래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량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원호스의 이후 진술은 처음 진술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녀는 외진 곳으로 이동한 뒤 두 사람이 약 5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며 대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호스는 말로리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로리는 실제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호스가 다시 옷을 입으려 하자 말로리가 그녀 목에 전선을 감고 내가 했던 다른 걸레들처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운전대에 묶은 다음 그녀를 강간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말로리는 원호스의 끈을 풀고 누우라고 했고 원호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치자 51세 말로리는 넌 죽었어, 이년아 라고 말했습니다. 원호스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자 총을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공해서 말로리가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자 여러 번 총을 쐈습니다. 원호스는 귀중품을 훔쳐 전당포에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리는 워노스의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로리 이후 워노스가 여러 남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앤드류 스피어스, 1990년 5월 19일에 실종된 47세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6월 1일 그의 유해가 시트러스 카운티 남서쪽 외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통에 6발의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희생자는 40세의 로더 노동자 찰스 에드먼드 카스카든이었으며 그의 나체 시신은 1990년 6월 6일 파스코 카운티에서 전기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은 그가 가슴과 상복부에 점22 구경 무기로 9번이나 총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들은 워노스와 닮은 여성이 카스카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봤고 그녀가 그의 총을 전당포에 맡긴 것도 확인됐습니다. 피터 아브라함 심슨은 한편 65세의 은퇴한 상선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칸소에서 플로리다로 여행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1990년 7월 4일 오렌지 스프링스에서 그의 차가 발견됐지만 시신은 아직 없습니다. 1990년 7월 31일 50세 세일즈맨 트로이 바레스가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나흘 후 그의 시신은 마리온 카운티 19번가 인근 숲에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했지만 그는 2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찰스 리처드 험프리스는 56세의 은퇴한 미 공군 소령과 경찰 수사관으로 1990년 9월 11일 살해됐습니다. 다음 날 메리언 카운티에서 옷을 입은 채 머리와 몸통에 7발의 총상을 입은 그가 발견됐고 차량은 수인이 카운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워노스의 마지막 희생자 월터 안토니오 61세는 1990년 11월 19일 딕시 카운티 외딴 숙소도로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도 다른 희생자들처럼 나체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등과 머리에 4발의 총상을 입은 그는 숨졌고 그의 차량은 나중에 브레바드 카운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 희생자에게서 나온 총알은 유사했으며 이후 워노스가 쓴 총과 일치함이 드러났습니다. 워노스와 무어는 1990년 7월 4일 피터 심스 차량을 버리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목격자는 수사관들에게 2 사람의 인상착의를 제공했고 수사관들은 곧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언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 포르노 가게를 조사한 끝에 피해자 소지품 등 많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한 전당포 영수 증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그 지문은 지멘스의 차량에 남겨진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이 지문들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워노스와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긴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워노스는 1991년 1월 9일 벨루시아 카운티 라스트 리조트 바이컵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이 체포가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됐다고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그녀에게 라우리 그로디라는 이름으로 발부된 미결 체포영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우리 그로디는 그녀의 이모로 그녀가 운전면허증을 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어는 말로리 살인 사건 당시 여전히 워노스와 함께 살았고 12월 1일 새벽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워노스는 며칠간 일한 뒤 술에 취해 집에 와 무어에게 아침에 한 남자를 총으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어가 신경 쓰지 않았고 나중엔 파트너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경찰이 살인사건과 관련해 2 여성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가 두려워졌고 워노스를 떠나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자 무어는 자신의 연루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플로리다로 돌아가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면책과 기소를 조건으로 워노스에게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지시에 따라 파트너에게 여러 번 전화해 자백을 시도했고 무어는 도움을 요청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워노스는 1월 14일 무어에게 첫 전화를 걸었고 아직 자신이 살인 혐의로 기소될 줄 몰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고민을 말하자 원호스는 나는 86년 은닉 무기 소지와 교통 위반 딱지로 여기 있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어보니 나는 용의자가 아니었어. 그냥 신원 착오야. 3일간 원호스는 자신에게 기대된 것이 무어를 보호하기 위한 자백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전화 통화를 도청한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무어에게 네가 무죄이기 때문에 내가 널 감싸줄게. 널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봐. 자백해야 한다면 하겠어. 1월 16일 원호스는 자백하며 경찰에게 무어가 어떤 살인에도 관련 없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살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쉽게 자백하고 불리한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에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원호스는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책과 영화 제안이 무어 형사들, 원호스의 친척들, 심지어 원호스에게까지 들어왔고 원호스는 이 관심을 매우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범죄로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40대 거듭난 기독교인 아를린 프라울은 신문에서 원호스 사진을 보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쇄 살인범에게 예수님의 지시로 편지를 쓰라며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프라울은 원호스의 조언자가 되었고 국선 변호인들이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원호스는 새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프라울은 살인범과의 관계를 영혼을 묶는 관계로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성경의 요나단과 다윗에 비유했습니다. 내 일부가 그녀와 감옥에 갇힌 느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알아요. 그녀는 세상이 진짜 에일린 원호스를 알면 유죄 판결할 배심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프라울은 곧 유죄 판결을 받을 살인범과 사적으로 지내며 주목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1991 년 내내 토크쇼에 출연하고 타블로이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원호스의 이른바 진짜 본성에 대해 설교하고 그녀를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는 원호스가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원호스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남성들에게 너무 자주 성폭력을 당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했고 아는 방법으로 벗어나려 싸웠던 여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 기이한 상황은 프라울과 함께 절정에 달했죠. 그녀와 남편은 1991년 11월 22일 원호스를 합법 입양했습니다. 1992 년 1월 14일 원호스는 리처드 말로리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규칙에 따라 검찰은 원호스의 다른 범죄 증거를 범행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말로리가 메릴랜드에서 강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고 보안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그곳에서 8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61년에 그의 기록에서 강한 사회병적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호스는 1992 년 1월 27일 말로리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그녀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92년 3월 31일 원호스는 찰스 험프리스, 토니 베레스, 데이비드 스피어스 살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신과 화해하고 싶어서입니다. 5월에 그녀는 사형 선고를 3번 더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찰스 카스카딘과 월터 안토니오 살인 혐의도 인정해 2번 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터 심스 사건에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호스는 플로리다 교정국 브라우어드 교정시설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996년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001년 그녀는 플로리다 대법원에 모든 항소와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편지로 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유능하다고 주장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을 모두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워노스는 마지막 해에 매우 힘들고 극도로 편집증적인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 그녀는 교도소 직원들이 음식에 침과 소변을 넣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직원들이 자신을 자살하게 하려는 음모와 사형 전에 자신을 강간하고 싶다는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도소 생활에 대해 자주 불평했으며 알몸 수색, 수갑 착용, 창문 점검, 낮은 수압, 그리고 교도소 내의 다른 불쾌한 환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교도관이 근무할 때 가끔 샤워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 닉 브룸필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도소 환경을 다시 불평하며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고문당하고 초음파 압력으로 머리가 짓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물 오염 때문에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고맙다, 사회야, 내 인생 망쳐줘서 였습니다. 2002년 10월 9일 오전 9시 47분 46세의 워노스는 치명적인 주사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 대신 커피를 선택했고 마지막 말은 네 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더 락과 함께 항해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독립기념일 같아요. 6월 6일 영화 빅 메이더십처럼요. 저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워노스의 어린 시절 친구인 돈 보트킨스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녀의 유해를 인수해 미시간에 뿌렸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끔찍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아이린의 살인 혐의 소식을 듣고 전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평생 얼마나 끔찍하게 대우받았는지 봤다면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 다이애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에게 와서 한 명씩 돌아가며 에일린과 키스를 부모님께 맡겨달라고 애원했어요.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10대 미혼모라 감당하지 못해 원했습니다. 살인사건 소식에 그녀는 차라리 아이들을 낯선 사람에게 입양 보낼 걸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아동학대를 겪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언어적으로 학대하며 저희를 항상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워노스의 범죄 경력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문제가 있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녀가 의도적으로 냉혈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학대와 방임, 폭력을 당하며 살아온 워노스는 모든 살인이 정당방위였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고 자신이 죽거나 성폭력을 당하기 전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닉 브룸필드는 그녀의 폭력적 행동이 생존 방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이린이 정말로 자신이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사소한 의견 충돌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